상해의 어두운 창고에서 터진 총성은 세 연인의 운명을 극적으로 갈라놓았다. 최대치의 광기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었고 장아림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자의 운명을 짊어져야 했다. 구사일생. 그것은 단지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가장 깊은 지옥에서 건져 올려진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었다. 최대치의 총성은 결국 아무도 맞추지 못했거나 혹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분노와 질투, 그리고 여옥에게 버려졌다는 굴욕감은 그의 이성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마비시켰었다. 총성이 멎은 후 창고에는 피냄새와 함께 끔찍한 침묵만이 감돌았었다. 윤여옥은 냉정하게 대치의 파국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 대신 오직 살기 위한 냉혹한 결단만이 남아 있었었다. 장아림은 쓰러진 대치를 부축하며 마지막 의사의 의무를 다했다. 대치는 하림의 도움을 거부하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 분노를 표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파멸에 이른 한 인간의 절규에 불과했었다. 여옥은 하림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우정 때문에 나까지 위험에 빠질 순 없어요.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그녀는 대치와 하림, 두 남자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었다. 결국 대치는 자신의 조직원들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하림은 홀로 남아 다시 미군 부대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에게는 사랑도 우정도 남지 않았다. 오직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사명만이 남아 있었었다. 대치는 창고를 빠져나가는 순간까지도 윤여옥의 냉정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눈빛은 그를 사랑했던 여인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을 혐오하고 심판하는 재판관의 눈빛이었다. 그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의 마음속에서 장아림은 단순한 연적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의 사상을 숭배하는 배신자이자 혁명의 대의를 흐리는 개인주의자로 규정되었다. 이 왜곡된 사고방식은 그의 향후 행보, 즉 혁명의 이름으로 개인적인 복수심을 정당화하는 잔혹한 이데올로기적 광신의 출발점이 되었다. 대치는 이제 혁명의 동지들마저 믿지 못하고 오직 나만이 옳다는 독선에 사로잡힌 고독한 광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상해의 암흑가와 폐잔병들을 이용한 하림에 대한 치밀한 복수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하림은 상해의 거리를 걸으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모두 시대의 광기에 희생되었다는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는 동경에서 꿈꾸던 순수한 지식인의 역할이 이 폭력적인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했다. 의사라는 중립적인 직업만이 그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하림은 미군 부대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부상자의 생명만을 다루는 냉정한 기계처럼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는 환자의 상처를 치료할 때 그 상처가 좌익의 것이든 우익의 것이든 조선인의 것이든 미군의 것이든 구별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방에는 가츠코의 편지와 여옥의 사진이 사라지고 오직 해부학 서적과 소독약 냄새만 가득했다. 그의 휴머니즘은 더 이상 열정적인 사랑이 아닌 고독하고 처절한 의무로 변모하고 있었다. 윤여옥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다시는 두 남자에게 얽히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녀에게 사랑과 우정은 생존을 위협하는 사치였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냉철한 판단력을 무기 삼아 상해 암흑가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일본군 폐잔병들 사이에서 버려진
기밀 정보와 은닉된 자금을 거래하는 일에 능수능란하게 관여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돈과 안전, 그리고 대치와 야스무라의 그림자가 미치지 않는 새로운 삶이었다. 여옥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나는 이제 윤여옥이 아니다. 나는 생존하는 자다라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나 깊은 밤 그녀의 찢긴 영혼은 여전히 위안소의 악몽과 명지의 비명에 시달렸으며 그녀의 모성애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치명적인 방패를 만들고 있었다. 하림이 미군 부대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했다. 상해는 일본 패망 직전의 혼란과 무정부 상태가 뒤섞여 있었고 굶주림과 광기가 만연했었다. 바로 이때 하림은 자신의 의학 지식과 인간성을 시험하는 가장 끔찍한 상황에 직면했었다. 전쟁의 기아와 극한 상황에 내몰린 일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인간의 시신을 이용하는 이른바 인육의 비극을 자행하고 있었다. 하림은 부상자를 치료하러 간 어느 폐허에서 이 끔찍한 진실과 맞닥뜨렸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해부학 실습실의 포르말린 냄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인간성의 마지막 경계가 무너진 지옥 그 자체였었다. 하림은 구토를 참으며 의사로서의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었다. 생명 존중이라는 그의 고결한 신념은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듯 했었다. 그러나 하림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 인육을 이용하는 이들도 결국은 전쟁의 희생자라는 처절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림은 이 광경을 전쟁의 가장 비참한 증거로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살아남아 이 모든 것을 증언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었다. 총성 이후 장하림은 쓰러진 대치를 뒤로하고 생사의 경계를 넘어 미군 부대를 향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상해의 밤은 포성이 멎은 후에도 여전히 위험했다. 하림은 자신이 의사라는 중립적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좌익과 우익, 심지어 암흑과 갱단 모두에게 이용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대치와의 파국을 겪으며 순수한 휴머니즘이 폭력적인 이념에 의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 목격했다. 하림은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대치와의 싸움, 흔적을 지우면서 사랑과 우정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한편 윤여옥의 탈출은 더욱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대치가 자신을 찾는 것보다 하림이 대치에게 보복할 가능성을 더 우려했다. 여옥은 두 남자의 싸움에 휩쓸려 아들 대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녀는 상해의 복잡한 지하 통로와 미랑 루트를 이용하여 대치, 조직이 추적할 수 없는 완벽한 은신처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감정적인 사치란 없었다. 오직 아들의 생존을 위한 차가운 이성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야스무라의 그림자와 대치의 증오, 그리고 하림의 연민마저도 모두 자신을 묶는 굴레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단절하려 했다. 하림이 목격한 인육의 비극은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 폐허에서 만난 굶주린 아이들의 공허한 눈빛은 하림의 영혼을 깊이 찌르는 칼날과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 끔찍한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느꼈다. 그가 살아남아 의료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단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를 넘어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최후의 증언을 남기기 위한 고독한 투쟁이었다. 하림은 그날 이후 모든 환자를 대할 때마다 인간의 존엄성을 되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한편 윤여옥은 상해의 암흑가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구축해 나갔다. 그녀는 대치 조직의 추격을 피하고
자신의 미모와 냉철함을 무기 삼아 뒷골목의 정보와 권력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도 연인도 아니었다. 오직 스스로를 지키는 생존 전사였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하림에게 상해에서의 끔찍한 경험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미군 부대의 보호 아래 의사로서의 본분을 되찾은 그는 이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애라는 희망을 실현하려 노력했다. 희망. 그것은 상아탑의 지성이 아닌 전쟁터의 피와 눈물 속에서 피어난 가장 처절하고도 강력한 힘이었었다. 장하림은 미군 의무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의 숙련된 의술은 포로와 부상당한 민간인들의 생명을 수없이 구했다. 미군 장교들은 하림의 고결한 인품과 인간애에 감명을 받았고 그에게 의무병 이상의 대우를 해주었다. 하림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인 포로들과 민간인들을 도왔다. 하림은 인육의 비극을 목격한 후 자신의 의술이 단순한 치료 행위를 넘어 인간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그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정중함을 잃지 않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하림에게 희망은 거대한 혁명이 아닌 당장 눈앞의 한 생명을 살리는 작은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었다. 미군 부대에서 장하림은 단순한 의사를 넘어 미군과 조선인 포로 및 민간인 사이를 중재하는 고독한 통로 역할을 했다.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과 일본 도쿄 제국대학 출신의 지성은 미군 장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지만 그는 이 신뢰를 오직 인도주의적 목적에만 사용했다. 하림은 열악한 포로 수용소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병들거나 다친 조선인 포로들이 미군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밤낮 없이 설득하고 호소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나 이념에 관여하기를 극도로 거부했다. 나에게는 오직 환자만 있을 뿐 이념은 없다는 그의 단호한 태도는 미군 내부의 정보부대와 한국인 협력자들 모두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하림은 자신의 의사의 사명을 방패 삼아 중립을 고수했다. 하림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회복력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임을 깨달았다. 특히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잃을 뻔했던 한 어린 소년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한 후 그의 마음속에 깊게 드리워졌던 절망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비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생명을 살리는 행위 자체가 이 시대에 던져진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희망의 증거라고 믿게 되었다. 하림의 손길은 단순한 외과 수술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봉합하는 행위였다. 그는 모든 환자에게 정중한 존칭과 따뜻한 눈빛을 건넸으며 이는 환자들에게 내가 인간 대접을 받고 있다는 심리적 위안을 주었다. 하림은 미군 부대 내에서 상해 암흑가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는 여옥이 미군과 암흑가를 오가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깊은 우려에 빠졌다. 하림은 그녀가 위안소의 끔찍한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옥을 찾아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대치의 광적인 추적과 자신의 중립적 위치 때문에 직접 움직일 수 없었다. 하림은 대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조선인 민간인들을 통해 여옥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정보를 익명으로 전달하려 애썼다. 그의 연민은 더 이상 연인으로서의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를 잘못 만나 고통받는 동족이자 인간에 대한 순수한 동정심이었으며 그가 지키려 하는 인간애의 또 다른 발로였다. 상해에서의 봉사활동 중 하림은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일본군 패망 이후
동경에 남아있던 가츠코가 하림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다. 낡고 찢어진 편지 한 통이 하림의 손에 들어왔다. 가츠코의 편지에는 하림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가 떠난 후 겪어야 했던 고통이 절절히 담겨 있었었다. 그녀는 하림이 조선으로 돌아가면 자신도 그를 따라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썼었다. 하림은 가츠코의 편지를 읽으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가 사랑을 포기하고 짊어졌던 민족적 사명감이라는 짐이 과연 옳았는지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었다. 가츠코는 하림의 지울 수 없는 과거이자 포기했던 순수한 희망의 상징이었다. 하림은 가츠코에게 답장을 쓸 수 없었다. 그의 현재의 삶은 너무나 처절했고 가츠코의 순수한 사랑을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츠코의 편지는 장하림에게 과거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을 상기시키는 치명적인 독약과 같았다. 그녀의 변함없는 사랑은 하림이 현재 짊어지고 있는 시대의 고난과 피의 무게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하림은 가츠코의 순수한 영혼을 자신의 더러워진 현실로 끌어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답장 대신 가츠코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모두 불태우며 순수의 장하림을 스스로 파괴했다. 하림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의사로서의 사명뿐이었다. 이 희망은 뜨거운 감정이 아닌 차갑고 이성적인 의무감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미군 부대에서의 봉사활동은 하림에게 구조적인 폭력의 실체를 깨닫게 했다. 그는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그 상처들이 단순히 전쟁 때문이 아니라 이념과 권력, 다툼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하림은 치료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미군 장교들에게 조선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민족 감정을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제국주의적 시각과 냉정한 현실론 앞에 좌절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인도주의를 외쳐도 결국 거대한 권력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작은 부속품일 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윤여옥의 희미한 흔적은 하림에게 끊임없는 고통의 씨앗이었다. 그는 여옥이 돈과 정보를 무기 삼아 암흑가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그녀가 겪었을 위안소의 악몽이 그녀를 얼마나 냉혹하게 만들었는지 짐작했다. 하림은 여옥의 생존 방식이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나 그는 여옥의 생존을 시대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여성의 의지로 해석하려 애썼다. 하림에게 여옥은 파괴된 시대의 가장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상징이었으며 그녀의 생존 자체가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마지막 증거였다. 상해의 미군 부대에서 하림은 윤여옥이 상해의 암흑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하림은 여옥이 생존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녀가 스스로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했었다. 하림은 여옥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옥은 마치 연기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상태였다. 하림은 여옥의 생존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여옥의 냉정함은 그녀가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만든 방어막임을 알고 있었다. 여옥에게 혁명이나 이념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생존만이 그녀의 희망이었었다. 하림은 여옥을 돕고 싶었지만 대치와의 파국을 떠올리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장하림의 미군 부대 내에서의 활동과 윤여옥의 암흑가에서의 새로운 삶은 최대치의 광적인 질투와 맞물려 상해의 복잡한 정치적 음모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음모. 그것은 이념과 개인적인 복수가 뒤섞인 가장 위험한 칼날이었으며 새 인물의 삶을 다시 한번 극한의 위기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었다. 대치는 여옥에게 버려진 후 이성을 잃고
오직 하림과 여옥에 대한 복수심에만 사로잡혔었다. 그는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여옥을 찾으려 했고 하림을 미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규정하며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대치의 혁명 조직원들은 그의 광적인 집착에 대해 우려했지만 그의 카리스마와 과거의 영웅적 행보 때문에 쉽게 반항하지 못했었다. 대치는 하림을 암살함으로써 자신의 혁명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여옥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 했다. 그는 상해에 숨어있는 일본 패잔병과 암흑가 조직들을 끌어들여 하림이 미군 부대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노리며 치밀한 음모를 꾸몄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혁명가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심에 타오르는 망령의 눈빛이었었다. 상해에서 대치는 혁명 조직의 모든 자원을 장하림의 암살과 윤여옥의 행방 추적이라는 사적인 목표에 쏟아부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조직 내에서 젊은 혁명가들의 반발을 샀지만 대치는 이를 혁명의 순결성을 방해하는 개인적인 동요로 치부하며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대치는 하림을 제거하는 것이 미제국주의의 침투를 막는 혁명적 과업이며 여옥을 찾아내는 것이 배신자에 대한 혁명적 심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의 광기는 점차 히스테리적인 폭력성으로 표출되었고 그는 조직원들에게 하림의 생포는 금지, 오직 사살만이 허용된다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렸다. 대치는 하림이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자신의 굴욕적인 패배감을 해소하려 했다. 대치는 암살 계획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상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중국계 마피아 잔당과 손을 잡았다. 이들은 미군 부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치는 그들에게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제공했다. 또한 미군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가진 극우 일본군 패잔병 그룹을 포섭하여 하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화력을 확보했다. 이들은 하림이 민간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미군 부대 밖으로 나오는 정기적인 왕진 루트를 파악하고 그곳에 치밀한 매복 작전을 준비했다. 이 음모는 단순히 한 남자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미군과 혁명, 세력 간의 충돌을 유발하여 상해의 정세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려는 대치의 의도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윤여옥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구축한 암흑가 정보망을 통해 대치의 암살 계획을 다른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녀는 대치의 광기가 이제 자신과 하림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임을 직감했다. 여옥은 하림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대치에게 자신의 은신처를 노출하는 치명적인 행위임을 알았기에 가장 신뢰하는 중개인을 통해 익명의 경고를 미군 부대 내부에 전달했다. 이 경고는 미군에 협조하는 조선인 의사를 노리는 암살 조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으며 하림의 특정 왕진 날짜와 경로의 위험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었다. 여옥은 이 경고가 하림의 생존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치의 광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행동은 사랑이나 우정이 아닌 자신의 생존 공간을 지키기 위한 냉정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하림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되었다. 장하림은 익명의 경고를 받고도 쉽게 미군 부대를 떠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으며 대치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이 선택한 중립의 길에 대한 가장 잔혹한 시험이라고 생각했다. 하림은 대치와의 마지막 대결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왕진 일정을 예측 불가능하게 바꾸는 등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그는 대치와의 충돌을 피하고 싶었지만 만약 대치가 자신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고한 환자들을 위협한다면 의사로서의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할 준비를 했다.
상해는 이제 새 연인의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막장극을 준비하는 무대가 되고 있었다. 윤여옥은 상해 암흑가에서 일본군 패잔병들 사이에 남아있는 정보를 거래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언어 능력은 암흑가의 거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여옥은 이 정보망을 통해 대치의 광적인 움직임과 하림을 향한 음모를 포착하게 되었다. 대치의 복수 계획은 상해 암흑가에서 피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하림을 암살하기 위해 고용한 중국계 마피아와 일본 패잔병들에게 하림의 생명을 가져오는 자에게 천금을 주겠다는 광적인 약속을 했다. 이로 인해 상해의 뒷골목은 장하림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피냄새를 풍기는 위험한 금전 거래의 장이 되었다. 대치는 자신의 조직원들에게 하림을 제거하는 것이 혁명의 자금줄과 미제국주의의 정보통을 동시에 끊는 행위라고 선전하며 개인적인 복수심을 정치적 대의로 교묘하게 포장했다. 윤여옥은 이 모든 음모의 내부자였다. 그녀가 구축한 정보망은 대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여옥은 대치가 하림을 향한 분노로 자멸하고 있음을 냉정하게 관찰했다. 그녀는 대치가 하림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면 그 다음 목표는 자신과 아들 대운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여옥이 하림에게 경고를 전달한 것은 하림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공간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계산이었다. 그녀는 하림이 대치에 의해 제거되면 자신이 대치의 광기 어린 추적에 완전히 노출될 것임을 알았다. 따라서 하림은 그녀에게 대치의 광기를 견제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었다.